지금까지는 이제 신용장의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용장 거래의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 거래의 특성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그 독립성의 원칙이 있다. 다음으로는 추상성의 원칙. 다음으로는 엄밀 일치의 원칙. 있는데, 뭐 매회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독립성 원칙, 추상성 원칙, 엄밀일치 원칙을 이제 영문으로 UCP 통일규칙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 영문을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해가지고 그 영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하고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응용해서 출제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신용장의 특성으로는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이제 크게 있는데,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신용장은 그 신용장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 문구, 그리고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조건만 충족하는 것으로서 신용장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 그 매매 계약서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셀러하고 이제 바이어하고 어떤 그 매매 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서상의 선적일자가 만약에 9월 1일이다. 그런데 신용장에서는 이 선적일자가 이렇게 9월 10일이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 지급은행에서, 그러니까 신용장 발행은행이 되겠죠. 근데 이슈잉 뱅크에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결제를 행할 때 왜 매매계약서에는 9월 2일날 선적하게 되어 있는데 왜 9월 10일날 선적을 했느냐? 신용장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매매계약서하고는 다르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서류가 일치되지 않는다 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매매계약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TT를 하기로 했는데 왜 신용장을 오픈했냐 해서 처음에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에 맺은 그 매매 계약서를 신용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매매 계약서에 있는 그 조문들을 인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 즉 원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은행이라는 것은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서 지급 보증, 그리고 인도를 이제 명확하게 해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것을 직접 가서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비록 매매 계약서와 신용장상의 제외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에 제시되어 있는 그러한 조건만을 간주한다. 이것이 바로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그 독립성의 원칙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입상이나 수주상이나 매매 관계를 이것을 원용을 해가지고 신용장에 관련되어 있는 매입은행이라든지 또는 지급은행이라든지 이런 관계은행에 어떠한 그 청구권이나 항변할 수 없다. 왜? 셀러하고 바이어가 여기에 관계되는 은행에게 우리는 매매계약서를 이렇게 체결했는데 왜 그 LC 대금을 결제했느냐, 또는 왜 매입을 했느냐. 자, 그러한 것을 은행에다가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상성의 원칙, 그래서 abstraction principle of credit 이렇게 되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신용장의 그 독립성의 원칙에서는 그 UCP 통일규칙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죠. 신용장은 그 자체의 성질상 그것이 기초를 두고 있을 수 있는 매매계약, 기타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이다. 이렇게 이제 UCP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매매 계약서에 언급된 물품이나 실제로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 여하에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자, 매매 계약서에 이행된 대로 컨테이너에 물건이 실려서 이것이 선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 물건이 실제 컨테이너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바이어에게 인도가 되었는지, 이 내용물은 품질은 맞는 것인지 또는 수량은 맞는 것인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은행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상품이 제대로 도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포장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을 만약에 은행이 조사를 해야 된다면은, 은행은 그 은행 업무 관계에서는 전문가지만은, 이런 무역 거래 관계에서는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상품의 어떤 품질을 감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원이 파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추상성의 원칙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물건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단지 이 물건이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그 선적 일자에 선적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BR, 기타 인보이스, 기타 관련 서류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지급을 할 것인지 매입을 할 것인지만 판단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슈잉 뱅크로부터 매입을 지급을 거절당한다. 여기서 이제 매입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이슈잉 뱅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슈잉 뱅크로부터 매입은행이 거절을 당한다.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것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런 부담감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입은행으로서는 셀러가 발행한 그런 환화음을 매입한다든지 인수한다든지 그러한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추상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매입은행이 자유롭게 이 셀러의 이 수익자의 그 환호음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추상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에서 이제 모든 거래 관계 당사자는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다. 실제 이 안에 물건이 인도되지 않은지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서류에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및 기타 의무 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이제 UCP 통일규칙에 나와 있는 조문인데, 이것도 영문 조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밀일치의 원칙이라는 것은 독립성의 원칙과 이제 추상성의 원칙을 보충해주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바로 이제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제의 조건과 그러한 서류가 있다라면은 바로 수익자가 제출해야 될 그 서류는 거기에 엄밀하게 딱 일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엄밀하게 일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서류의 문면상 on their face가 되는데, 서류의 문면상, 만약에 신용장에서 뭐 원산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든지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든지, 자, 그러한 서류를 그것이 표제어로 원산지 증명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일치가 돼가지고 그것이 제시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엄밀일치의 원칙은 주로 이렇게 상업성장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LC에 처음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내용, 어떤 품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실렸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상업송장이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물건이 실렸습니다 하고 은행에 제시하는 것이 바로 상업송장이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 신용장 조건과 이렇게 상업송장의 내용이 딱 문면상 이렇게 문면상 서로 일치가 되면 된다. 그래서 엄밀일치의 원칙은 상업송장의 그 LC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그 상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Principle of Injunction 해서 이것도 시험에 몇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지급금지 명령의 원칙인데, 수익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해가지고 이제 매입은행이 그것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추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서류가 수익자나 또는 매입은행이 제시한 그 서류가 어떤 사기라든지 또는 위조에 의해서 가짜로 된 그런 서류이다라는 것이
이싱 뱅크에 의해서 알려지게 돼서, 그래서 이싱 뱅크는 이것이 위조됐거나 사기다. 그래서 그 지급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급 명령의 원칙 또는 principle of injunction 그렇게 되는데, 그 지급을 거절할 권한을 발행은행뿐만 아니라 신용장을 개설한 신용장 개설 의뢰인, 즉 어플리컨트까지도 그렇게 지급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령권을 이제 획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의 그 통일상법전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조항인데,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원래 그 신용장이 오픈되고 나면은 신용장에 대한 결제에 대한 그 권리와 기능은 이 바이어는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이싱 뱅크는 지급을 이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한 조건이 적용이 된다면 그 신용장의 그 독립성의 원칙 그리고 이제 투명성의 원칙에 이제 위배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기에 의한 서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급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나 명령 같은 것을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이제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장 UCP를 적용해서 거래를 할 때 바로 이 미국 통일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Principle of Injunction에서 지급금지 명령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신용장의 그 기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거래가 완벽한 그 지급 보증 수단이고, 그리고 완벽한 그 인도에 대한 그런 확실성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장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법대로 이렇게 살면은, 정해진 대로 살면은 참 이게 좋은 세상이 되는데, 어떤 그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행위를 이제 자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악용을 한다면, 이제 좋은 그 제도가 활성화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 제도를 갖고 있는 신용장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단점이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수입상의 그 정상물품 수치 여부의 미확정성이 있다. 자, 앞에 그 무역 계획에서 부지약관 조항이 있었어요. unknown clause.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부지약관 조항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가 이거 이제 FCL에 해당되는 거죠. 컨테이너에 처음에 이제 공장에서 출발을 할 때 그 제조자가, 수출자가, 일단 자기 물건을 풀 컨테이너로, 그죠? 일단 이렇게 적입을 하고, 이렇게 스토핑을 하고, 컨테이너에 이제 물건을 채우는 것을 이제 스토핑 또는 이제 배닝이라고 그러죠? 물건을 이제 적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실링을 한단 말이에요. 실링, 이제 봉인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상태로 트레일러에 실려가지고, CY를 입고가 되고, 그래서 이제 물품이 이제 선적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실링을 했기 때문에, 선사로서는, 이것을 이제 개봉해가지고, 물품을 확인할 그러한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의 경우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 말해서, 쉬퍼가, 화주가 물품을 적입을 자기가 직접 하고 그리고 검수를 하였다. 수량까지 다 세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봉인까지 다 마쳤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선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선사의 면책 조항으로서 unknown clause에서 부지약관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수출상이 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전혀 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실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시사에 좀 밝으신 분이라면은 이런 신용장 사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된 것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이렇게 물건을 아무것도 싣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일자만 딱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선적일자. 그러면은 선사로서는 이 부지약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자체가 그 날짜에 선적이 됐으니까 일단 비해를 발행을 하게 되죠. 비해를 발행하게 되고 이 물건은 셀러 측으로 이제 가게 되죠. 바이어 측으로 수출 수입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봐가지고 개봉을 했을 때 그 안에 텅텅 비었다. 뭐 황당하겠죠, 그죠?
일단 이 수입상은 수출상은 지날 때 선적을 했기 때문에 이 선적 사료를 매입은행에 제시를 해가지고 일단 대금을 다 회수하고 수대금 회수하고 도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대금 결제는 끝났고 이 수입상은 나중에서야 제대로 된 약정대로 된 물건이 도착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돈만 떼이게 되고 돈은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컨테이너 물건을 하나도 안 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100개인데 뭐 20개만 실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안에다가 매매 계약서와 다른 엉뚱한 물건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도 막 있어요. 흔한 것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출상이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저급한 상품이라든지 전혀 다른 상품을 선적했다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이제 매입은행에 딱 제시를 하게 되면은 매입은행으로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추정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만 지날짜에 갖고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그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사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상이 이러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 것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장 거의 현찰 거래와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점 때문에 신용장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텅텅 빈 그런 물건을 이제 이렇게 수출 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이 도착을 했는데 그 물품이 굉장히 불량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대금 지급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상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상의 성실 이행에 대한 수입상의 의도적인 불성실을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요거하고 이제 반대의 케이스죠. 자, 수출상은 LC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선적 일자를 잘 지켜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이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 매입은행에서 이쪽에 개설은행, 은행으로 이제 송부되어 서류가 있는데 개설은행이 그것을 심사를 했을 때 서류에 어떤 불일치가 있단 말이에요. 신용장에 기재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근데 그것이 사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은행과 이제 매입은행과 개설은행 간에는 서로 이제 업무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대한 하자 사유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개설은행은 이제 매입은행에게 사소한 이제 불일치를 다시 수정할 것을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셀러를 통해 셀러가 이제 어멘드를 해가지고 매입은행을 통해서 다시 개설은행으로 와가지고 이 불일치 사항을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급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인데, 이러한 하자를 개설은행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만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은행의 편리를 위해서 개설은행이 그것을 용인을 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개설은행을 믿고 LC를 오픈했던 이 바이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왜 내가 개설한 신용장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네가 왜 돈을 줬느냐 하고 개설은행에 따지게 되니까 개설은행으로서는 그러한 면책을 하기 위해서 중대한 하자인데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 바이어하고 이제 상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사소한 불일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destination, 목적항이 부산인데 자, 이쪽에서 BL이라는데 그런데 부산이 아니고 푸산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파벳을, 그죠? 이것은 뭐 아주 사소한 그러한 불일치인데도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이제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 수입상이나 개설은행이 이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대금 지급을 이제 거절하게 됨으로써 이 셀러 측에 어떤 그 대금의 이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바로 이제 수입상이
반대로 이제 LC의 그런 단점을 악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의 함정 문구가 있다. 신용장이 일단 이제 오픈이 될 때는 그 수익자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제 특약 조건들이 이제 쭉 기재가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그 영문으로 쓰여져 있는 그러한 부가적인 그 특별 조항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의외의 그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 수출상이 안전하게 수출을 하고 그리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문구가 신용장에 기재가 되게 되면 나중에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구가 LC에 실렸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즉 신용장의 그 수출자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함정 문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어떤 수출상이 수출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바이어 측에서 어떤 조건을 이제 삽입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이제 방해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LC는 일단 이제 개설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어가 나중에 이제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LC를 이제 개설한 것을 후회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문구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무역 실무뿐만 아니라 영어 해독 능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영어 자격증이나 국제무역사를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심을 배우는 것은 바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항을 잘 파악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업자가 악용할 수 있는 특수 조건의 예, 이것은 이제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시험에 거의 뭐 매회 나오는 그 빈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본의 Bill of Lading showing shipforce load and count not acceptable. 아까 배웠던 이제 부지약관 조항이에요. 부지약관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BL은 원칙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그러한 운송 서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not acceptable, 그죠? not acceptable. 이거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은 선사로서는 비해를 이제 발행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러한 것들이 선사의 부지약관 조항이 그것이 기재가 되어 있는 이 선화증권을 셀러가 매입은행에 제시를 하였을 때. 그것이 수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그때 바이어나 개설은행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선적 자체가 아주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선사에서는 그러한 부지약관 조항이 기재되지 않은 그러한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선사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BL 발행을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문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80% of invoice board available aside and remainder to be negotiated upon receivable notice from Drewry that they satisfied with merchandis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송장 금액의 80% aside 일람시에 이 서류를 이렇게 제시를 하였을 때, 그래서 이제 개설은행이 그것을 서류가 갖고 온 것을 이렇게 한번 보았을 때, 자, 그때 말이죠. 그때 80%를 available, 그것을 이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remainder, 이 나머지 잔금은 to be negotiated,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입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upon receivable notice, 그래서 어떤 통지서를 받았을 때, 주로일로부터 지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 그 가능하다. 그것이 뭐냐면 they satisfied with merchandise.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지급인인데, 그죠? 여기에서의 이제, 이건 연지급 신용장이 되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일람출급 신용장이 아니고, 이제 유전세 LC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처음에 이제 매입을 쭉 했을 때, 송장 금액이, 100%인데, 이것을 처음에 80%만 일단 주고, 일단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쪽에 지급인이 그 물품을 확인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 이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20%를 못 주겠다는 얘기고 똑같게 되니까 나중에 20%의 그 돈을 떼이게 되겠죠. 이런 것도 바로 이제 신용장의 그 함정 문구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면은 그런 것을 반드시 어멘드 해가지고 수정을 이제 요청해가지고 그런 문구를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답은 else will be operative when the applicant obtain import license from the authority. 자, 관계 당국으로부터 수입자가 수입 면허를 획득했을 때, 자, 그때서만이 신용장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조자가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수입자가 그죠? 수입 면허를 획득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 위험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같은 경우는 our acceptance of the document could be cancelled 돼 있어요. 자, 이러한 그 서류의 인수는 could be cancelled 취소될 수 있다. If a claim from the applicant after installation of the system. 자, 어떠한 기계를 그 설치한 후에 이 신용장 개설인의 클레임이 제기가 되면은 그때는 이것을 매입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역시 신용장의 어떤 그 추상성의 원칙 그리고 독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 하진 않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번 will pay the proceeds upon receipt of the principal from the ultimate buyer or final applicant 됐어요. 자, 최종적으로 buyer 매수인이라든지 final applicant 최종적으로 그 신용장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어떤 그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그죠? receipt of the principal 하게 되면 그 해당 당사자의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지급을 행할 것이다, proceed 할 것이다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원래 그 신용장을 개설했을 때 지급 보증의 책임은 개설은행이 지고 있는데, 그죠? 그 신용장의 그 매입 대금을 얘가 그죠? 개설 의뢰인이 어떤 지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하는 것은 신용장의 그 독립성, 수상성 원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신용장의 그 본질적인 기능을 다 훼손하고 있는 이런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바부터 이제 카 조항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 스스로 무슨 뜻인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기거래의 원칙에서 fraud rules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배웠던 미국 통일상법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principle of injunction에서 지급금지 명령의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신용장의 이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신용장의 한번 종류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취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취소 불능 신용장, 취소 가능 신용장. 그래서 대부분 신용장의 거의 대부분은 이 revocable LC 취소 불능 신용장이다. 그 다음에 취소 불능 신용장에서 자 LC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인데 이것을 꼭 취소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플리컨트가 신용장을 개설을 했는데 이것을 취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취소의 의사를 표현할 때 하더라도 지금 이 셀러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개설은행 셀러와 개설은행이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급보증을 행한 제3의 은행, 다시 말해서 확인은행이 이 중간에 있다라면 이 셀러, 그 베네피셔리 수익자, 그리고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 이 세 명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지만이 취소 불가능 신용장이 취소 가능 신용장이 되는 것이죠. 단지 신용장 개설 의뢰인은 그러한 의사만 밝히는 것으로 어떤 그 권한이 상당히 그 축소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면 이 수입상은 그러한 그 지급 그리고 결제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요거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취소 가능 신용장에 대해서 이것은 뭐 말 그대로 언제든지 이제 LC를 오픈했다가 취소가 가능한 그런 신용장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매입이 행해진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 불능이다. 자, 이것이 취소 가능 신용장이었어요. 처음에 개설됐다부터 취소 가능 신용장이었는데, 일단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하고 매입은행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대금이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취소 가능 신용장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제의 결제 방법의 기준에 따른 분류 이렇게 했는데, 신용장이 이제 매입이 돼가지고 그 결제가 이루어질 때는 크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일람지급이 있죠. 일람지급, 그 다음에 연지급, 그 다음에 인수, 그리고 이제 매입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돈을 주는 이런 방법인데,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일람지급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그 지급인이 일람 즉시 바로 이제 결제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급인이라는 것은 이쪽에 이제 그 신용장 개설은행이 어떠한 자기의 그 환급의 H은행을 이렇게 다른 은행을 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매입은행이 되겠죠. 매입은행. 이렇게 어떤 서류를, 선적 서류를 제시해가지고 매입은행에 제시를 하게 되면은 바로 매입은행에서는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환어음이 처음부터 발행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람 지급 방법이고, 말 그대로 일람이라는 것은 서류가 이제 제시가 되면 그것을 서류를 검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람이 되겠습니다. 일람. 그렇게 되니까 선적 서류만 갖고 오면은 바로 지급이 되는 것. 그래서 지급을 행하는 은행, 그래서 지급은행이 되죠. 여기서 이제 나미네이션 뱅크가 되겠죠. 그다음에 연지급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날짜가 지났을 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 그래서 연지급 역시도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데, 이것도 지금 환어음, 이거 전부 다 발행되지 않는다.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연지급이라는 것은 처음에 수출자가 선적을 다 행하고 그것을 매입을 행할 때, 매입은행에 의뢰를 해서 매입을 행할 때, 매입은행에서는 환어음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입을 하게 될 때 일정한 그 수수료를 떼게 되는데, 근데 인지세를 떼게 되죠. 그 인지세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유럽의 일부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환어음 발행이 관행화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일부 국가에서 그 환어음 발행을 피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연지급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환어음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9 days, 9 days after the date of BL, 또는 issuing BL 해가지고, 선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수출 대금을 지급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은행에서 확약을 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연지급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러한 그 지급 방식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라는 것, 즉, acceptanc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쪽에 처음에 LC가 개설됐을 때 유전세 LC, 그래서 기한부 신용장이죠. 기한부 신용장이 이제 개설되었어요. 기한부라는 것은 이렇게 일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기일이 지난 후에, 만약에 30일이라든지, 60일이라든지, 90일이라든지, 이런 일정 기간이 되어서 서류가 제시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을 행하겠다 하는 것이 유전세 LC인데, 기한부 신용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을 행하는 이런 인수은행, 여기서 이제 그 은행의 명칭이 달라지죠. 그 환어음을 인수받는다. 인수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환어음을 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음을 내가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결제를 한다는 것은 지급 보증을 여기서 지금 3개월 뒤에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 은행에서 이 인수은행에서 환어음을 인수해가지고 이 셀러에게 대금을 이제 결제할 때는 그 3개월 뒤에 만약에 3개월 뒤에 이제 대금 결제를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한부 신용장이라면은 그 먼저 매입을 하고 돈을 주게 되면은 그 사이에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 이자를 떼고 수출 대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기한부 신용장에서 약정한 날짜 90일이 이제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수는 몇 가지의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셀러가 현재 어떤 여유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90일짜리 유전서 신용장이다. 그렇게 되면은 90일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슈잉뱅크에서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면은 그것을 이제 취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당장 돈이 급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인수은행에다가 인수를 요청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깡을 하게 되는 거죠. 디스카운트를 요청해가지고 먼저 선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 물론 이럴 경우에 이제 상당히 그 고율의 그 이자를 내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것이 이제 인수가 되고, 여기서 이제 환어음이 또 발행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인수라는 그 개념은 바로 환어음을 인수받는 거니까 여기서는 환어음이 또 발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내고할 때 쓰이게 되는 이제 이 일반적인 그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가장 이제 보편적인 그 결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출상이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고, 여기서 이제 기한부 신용장이 이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개설된 그런 신용장일 때 바로 셀러가 약정된 서류를 갖고 와서 매입은행에 요청을 하게 되면 매입은행은 그 서류를 매입을 하고 그것을 수출 대금을 선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설은행에 추심을 해가지고 수출 대금을 되돌려받는 것, 그런 것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가장 보편화된 것이 매입은행이고, 이것 역시 환어음이 개설된다. 그래서 크게 신용장의 그 결제 방법은 일람지급 방식이 있고 연지급 방식이 있고 인수가 있고 매입이 있다. 그런데 일람지급이나 연지급은 두 개 다 환어음이 개설되지 않는다. 연지급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고율의 그 인지세를 피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 연지급 방식을 택한 거니까, 근데 태생적으로, 그죠? 원천적으로 환어음이 처음부터 발행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러한 얘기를 제가 계속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게 되니까 천천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그 신용장의 종류가 거의 한 30가지 종류가 돼요. 그 기능과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뭐 신용장 론 그러면 뭐 책도 이리 두꺼워가지고 하여튼 뭐 몇 권씩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원론적이면 어떤 법략적인 그런 측면이라든지 뭐 상무론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국제무역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그 신용장의 일반 원칙들만 잘 익혀두셔도 나중에 실무에서는 충분한 그 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제 방법 기준에 따른 분류에서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러한 결제 방법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 신용장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게 되면, 자, 지급신용장에서 payment LC, straight LC가 있다. 자, 지급신용장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일람 지급 방식. 그러니까 선적 서류를 그 처음에 이쪽에 이제 발행은행하고 이쪽에 이제 지급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급은행하고 발행은행하고는 서로 어떤 관계? 예치한 거래 은행입니다. 예치한 거래.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depository correspondent 뱅크라 그러고, 그러면 예치환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은행은 바로 non
그죠? Non-deposit correspondent bank라고 그러죠? 바로 이렇게 셀러가 수출을 이행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선적서류 그리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서류를 가지고 지급은행에 그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 지급은행은 바로 처음에 예치한 거래가 되어 있는 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을 바로 이 셀러에게 지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그죠? 어느 약정 기일 내에 지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즉시 지급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여기서는 환어음이 개설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급 신용장에 있어서 이러한 그 지급 업무를 행하고 있는 그 지급은행은 바로 처음에 신용장을 통제하였던 통지은행이 이것을 겸하게 된다. 보통 LC에 있어서 LC거래에 있어서 그 통지은행의 경우는 이 발행은행이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발행은행이 이제 지정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치한 거래가 되어 있는 그런 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바로 지급은행은 통지은행을 같이 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급은행은 나중에 이것을 소구를 할 수 없다. 소구 불가능이다. 그 소구라는 말 자체는 어떻습니까? 환어음을 처음에 이제 셀러가 개설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매입은행이 그 환어음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발행은으로부터 지급 거절이 돼가지고 됐을 경우에는 선지급된 그 수출 대금을 다시 셀러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하는 것, 그것이 이제 소구인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그 지급 신용장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환어음이 개설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소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급 신용장에서는 소구를 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신용장에서 니고시에이션에서 대부분의 신용장이 바로 이 매입 신용장을 택하고 있는데, 환어음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행하는 니고시에이팅 뱅크에다가 선적서를 제시하게 되면은 매입은행은 그 환어음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수수대금을 선지급하고 그 다음에 발행은행에 추심을 해가지고 나중에 수출대금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매입신용장인데 이것은 환어음이라는 것은 또 이제 배설을 통해서 환어음 뒤에 배설해가 또 양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 양수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인을 해가지고 받은 사람이니까 어음의 배서인에서 인노우저가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어음 발행자, 그 수출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로워. 그리고 바로 그 양도를 통해서 양도를 받은 그러한 선의의 수익자. 여기서 이제 선의의 수익자라는 것은 바로 제1수익자하고의 어떤 그 거래 단계에 있어서 아무런 어떤 그 법률적인 제한이나 기타 사기라든지 그런 것에 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것을 양도받은 자, 그래서 갖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선의의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여튼 그 환어음을 발행한 발행인 그리고 소지자에게도 지급을 하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적서를 갖고 와서 환어음을 발행해서 매입을 요청하게 되면 이 매입은행에서는 그것을 매입을 하고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서류가 쭉 왔을 때 처음에 신용장에 제시되어 있는 그러한 수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청구가 되면은 그것이 매입이 시작되면 이 발행은행에서는 바로 지급을 해줄 것을 확약하고 있는 그러한 신용장을 바로 매입 신용장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러한 매입 신용장은 이거와는 달리 예치한 거래와는 달리 무예치한 거래은행에서 이것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매입 신용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치한 거래가 되어 있지 않는 Non-Deposit Correspondent Bank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에 바로 어떤 송금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반드시 어떻습니까? 상환은행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매입 신용장에서는 거의 상환은행이 이제 개입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죠. 다음에 이제 이것은 또 이제 처음에 그 환어음이 개설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매입은행이 셀러로부터
소구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신용장이 되겠고, 연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환음을 이제 발행을 하지는 않고 선적서를 제시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매입은행이 되겠죠. 그 서류를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선적 후 30일, 선적 후 60일 그러한 약정에 따라서 그러한 기일이 되면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연지급 확약서, 그래서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이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때 기일이 되면, 일정한 약정된 기일이 오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그러한 확약서를 이제 발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연지급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장은 신용장대로 원래대로 이제 발행이 되고, 단지 환음이 발행되지 않고, 그죠? 선적서류만 이행을 하게 되면은, 그 선적서류가 발행된 날로부터 약정된 날짜, 그 만기일이 되면은 이 발행은행에서 지급을 반드시 해주겠다라는 그런 보증각서를 써주는 것. 다시 말해서 연지급 확약서를 발행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연지급 신용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신용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요 인수신용장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유잔스 애쉬를 다루게 되면서 그때 인수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그것으로 설명을 이제 대체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환신용장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죠? 상환신용장은 바로 이렇게 이제 매입신용장에서 이제 자주 발생하는 것인데, 이렇게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의 무예치한 거래 은행일 때 상환을 행할 것을 수권받고 있는 그러한 LC를 바로 상환신용장이라 그러는데, 자, 일단 보시면은 보상신용장이라고도 하고, 신용장을 인수, 지급, 매입한 은행에 개설은행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무예치한 거래은행이 관계할 때 개설은행이 별도로 지정한 제3의 개설은행에 예치한 거래은행인 결제은행 앞으로 대금결정 환음을 송부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신용장을 말한다. 그래 있어요. 그죠? 말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그죠? 처음에, 이 상환, 이렇게 은행이 지금 이제 세 개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셀러는, 선적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를 하고, 그래서, 매입은행에 다시, 발행은행으로 다시 그것이 선적 서류가 송부가 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행되는 환어음은 다시 상환은행으로 송부가 되면은 상환은행과 발행은행과는 서로 예치한 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상환은행은 바로 발행은행의 그러한 계정을 통해서 이 환어음에 상당하는 그 대금을 바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것을 행할 것이라고 약정되어 있는 신용장. 그래서 대부분의 또 매입 신용장은 바로 상환 신용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용장의 그 결제 방법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매입은행의 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그리고 기타 은행의 이제 확인 여부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특히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